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뭔가 모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켠이 무겁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이유도 모른 채 한숨이 나오고 가끔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스치는 분들. 그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60세부터 75세 사이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공백기입니다. 잠깐요. 왜 하필 이 시기가 위험한 걸까요? 젊을 때도 힘들었고 나이 들면 더 힘들 텐데 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시기를 특별히 지목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 7가지를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다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 준비 없이 흘러가다간 10년 후, 아니 5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누군가 제대로 말해줬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성민 씨는 37년간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부장, 이사, 그리고 마지막엔 상무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겨울, 그는 63세의 나이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은 꽤 화려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도 나왔고 꽃다발도 있었고 30명 넘는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는 울컥했고 동시에 뭔가 홀가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6시 반에 울렸습니다.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넥타이를 매러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 나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그 순간 박성민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홀가분함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전에는 건설회사 상무라고 하면 다들 아하면서 알아줬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백수인가요? 아니면 은퇴자? 그게 뭔데요, 은퇴자가? 이 말이 핵심입니다. 60세 이후의 정체성 위기는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처음으로 빈손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회사의 누군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독립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회사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나 자신뿐인데 평생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도 연습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를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우울감이 스며들고 의욕이 사라지고 내가 뭘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주변에서는 나이 드니까 저러나 보다라고 넘겨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방치인지 아십니까? 핵심 한 줄 정리.
직함이 사라지는 날, 당신이 평생 믿어온 나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 다시 정의하지 못하면 이 시기는 그냥 흘러가는 몇 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의미를 잃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연락이 끊기는 지인의 숫자가 평균 70%를 넘는다는 걸 아십니까? 70%입니다. 10명 중 7명이 사라집니다. 최정숙 씨는 64세 여성입니다. 2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녀는 재직 시절 동료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고 학부모들에게도 인망이 높았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꽤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퇴임 후 처음 한두 달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한번 뵐게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처음엔 그냥 다들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단체방 보면 다들 잘만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만 빠진 채로. 제가 그냥 거기서 지워진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 게 아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직장 동료의 95%는 직장 동료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준 건 매일 보는 공간과 공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접착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녀 관계도 이 시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멀리 삽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가끔은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절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혼자서 삭힙니다. 그 삭힘이 쌓이면 무엇이 됩니까?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건강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 고독을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도로 분류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 병드는 게 아니라 혼자라고 느껴서 병듭니다. 핵심 한 줄 정리. 이 시기에 아무 준비 없이 관계를 놓으면 그 빈자리는 고독이 채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실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재호 씨는 67세입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190만 원. 여기에 아내 연금 70만 원이 더해져 월 260만 원이 들어옵니다. 퇴직 직전 그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 사는데 260만 원이면 넉넉하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약가, 보험료, 경조사비, 손주 용돈, 갑자기 망가지는 세탁기, 오래된 보일러 교체, 아내 허리 통증으로 한 달에 2번씩 나가는 한의원비. 어느 달은 260만 원이 세 번째 주에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퇴직 전에는 돈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팠던 거랑 늙어서 아픈 거랑 비용이 전혀 달라요. 게다가 뭔가를 아끼려고 하면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자존심 상하고 저 요즘 통장 잔액 보는 게 겁나요. 이게 수많은 60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 시기가 위험한 건 아직 젊은 70대처럼 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에서 무리한 투자가 생기고 어설픈 사업이 생기고 자식한테 보여주고 싶은 허세가 생깁니다. 60대에 날린 퇴직금은 30대에 날린 돈과 다릅니다. 30대는 다시 벌 수 있습니다. 60대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지인의 사업 투자 권유, 이건 진짜 안전하다는 말, 나만 믿어라는 친구의 눈빛. 이 시기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그 온기에 지갑을 엽니다. 핵심 한 줄 정리. 60대의 돈 실수는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이 믿음에서 관리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건강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거나 방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현숙 씨는 71세입니다. 평생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5세에 검진에서 초기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약 없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때 저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했죠. 식단 조절도 처음엔 잘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손녀 돌봐주느라 바쁘기도 했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다 3년 후에 약을 먹게 됐고 지금은 합병증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딱 1년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이 오현숙 씨가 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60세에서 75세 사이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용합니다.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하고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줄어들고 뇌혈관 어딘가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안 아픕니다. 그냥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니면 검사 결과지에 빨간 숫자가 가득 찹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 몸이 이렇게 됐나라고 놀랍니다. 이 시기는 건강을 믿는 시기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기로 반드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년 후 의료비로 노후 자금을 다 씁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좀 더 일찍 챙길 거리라고 중얼거립니다. 핵심 한 줄 정리. 이 시기의 건강 방치는 노후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5번째 이유는 부부 관계가 처음으로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많은 분들한테 해당될 겁니다. 퇴직 후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강수 씨는 69세입니다. 38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최영순 씨는 66세입니다. 이강수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가끔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좋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니.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 오늘 뭐 했어요? 남편 그냥 있었지 뭐. 왜? 아내 아니 뭐라도 좀 하지. 매일 TV만 보면 뭐해요? 남편 내가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지. 아내 당신 인생? 나는요? 나는 이 집에서 매일 밥하고 청소하는 게 다인데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문제는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각자 바빴습니다. 아이 키울 때는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오직 둘만 남았는데 그 둘이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시기에 관계를 다시 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가지 결과만 남습니다. 냉랭한 동거 아니면 이혼. 황혼 이혼의 60% 이상이 여성이 먼저 요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감정이 이 시기에 터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남성 노인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핵심 한 줄 정리. 38년을 함께 산 부부도 이 시기에 대화법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남이 됩니다. 6번째 이유는 사회적 속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외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장순자 씨는 68세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도우며 살았고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카카오페이로 용돈을 보냈습니다. 장순자 씨는 그게 뭔지 몰라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꺼내는 거야? 딸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알아듣지 못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손녀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QR코드로 주문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이 없었습니다. 손녀가 대신 주문해 줬습니다. 고마웠지만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순자 씨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 세상에서 쫓겨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해도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관람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이 감정이 사소해 보이십니까? 이게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 우울증이 방치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우울증 유병률은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혼자 삭힙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완전히 올라타야 한다는 강박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등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의 과제입니다. 그걸 혼자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핵심 한 줄 정리. 세상이 나를 두고 달려가는 느낌, 그게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7번째 이유는 죽음이 처음으로 나의 일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불편한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수없이 봅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한두 명씩 부고가 들려옵니다.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매일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들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그게 처음으로 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윤병철 씨는 72세입니다. 70세 생일날 밤 그는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면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건강하게는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되지? 자식들은 잘 살겠지.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한 게 있나? 그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에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그 말을 들은 아내도 그 말을 한 윤병철 씨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병이 아닙니다.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혼자 품고만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압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지,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은 버려도 되는지, 이 질문들을 피하면 삶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선택할 시간이 없을 때가 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나의 일로 마주하는 이 시기, 그 두려움을 혼자 삭히지 마십시오. 자, 오늘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의 붕괴, 인간관계의 해체, 돈이 줄어드는 공포, 건강방치의 대가, 부부관계의 위기,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죽음과의 첫 대면. 무겁습니다. 아프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힘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 자체가 원래 힘든 겁니다. 누구도 이 파도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혼자 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년이 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이 버텨온 것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온 날들,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꺼냈을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거나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보거나 거울 앞에 서서 나 잘 살고 있어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충분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